한 획이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금속 상감. 수만 번의 망치질 끝에 완성된 문양. 장인 정신이 한 땀 한 땀 선으로 수놓아진다. 차가운 쇠의 생기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불에 혼을 불어넣는 은근과 끈기의 과정들. 천년 대물림으로 이어온 공예 문화의 정수, 금속 상감.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가 보자.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 들어온 한 점의 유물.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복원 작업이 서둘러 진행됐다. 지나온 세월을 증명하듯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흔적들. 제 빛을 잃고 만신창이가 된 이 유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철제은 입사 호등이라고 이제 말을 탈 때 발을 거는 발걸이인데요. 그 바탕을 철로 제작하고 표면에 은으로 상감이 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발견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시대는 아직 미상입니다. 등자는 말 안장에 매달아 발을 받치는 승마 기구 중 하나로 말 위에서 활과 칼을 쓸 때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했다. 어느 시대 때 누가 사용했을지 모를 등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최첨단 과학의 힘을 빌린다. 베일에 쌓여있는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 X선 투과 조사기를 사용해 그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데 침묵하고 있던 유물이 드디어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다. 몸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다양한 문양들. 등자에는 금속 상감이 새겨져 있었다. 저희가 보존 처리를 하기 전에 X선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그 철록층 아래에 있는 그 은으로 새겨진 문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물 문양이라든가 뭐 구름이나 여러 가지 연기의 문양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이제 보존 처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표면에 녹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표출하게 되었어요. 단단한 쇠에 무늬를 새기고 은을 박아 만든 문양을 되살리기 위해 정교한 작업이 이뤄진다. 시간의 흔적을 한꺼풀씩 걷어내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기본적인 처리 과정은 다른 금속 유물들하고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분리되기 쉽고 약한 부분이라 먼저 처음에 처리 전의 상태를 이제 실측도 하고 사진도 찍고 X선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나 그다음에 문양의 뭐 형태나 어디까지 문양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가 가장 약하고 이런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표면의 문양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드러내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약품 처리를 통해서 부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좀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약해진 표면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분리되려고 하는 은사, 입사 문양 같은 것들을 좀 접착제나 이런 것들로 안착을 시켜서 이제 본래 유물의 형태를 좀 찾게 되는 겁니다. 단단한 철에 금이나 은을 새기는 금속 상감. 아름다운 문양이 남아있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고대 금속 상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 국립대구박물관. 유물의 종류나 문양, 세공 기술은 수천 년 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뛰어나다.
문양을 덧입은 금속 공예품들은 살아있는 생명에 따뜻함을 갖는다. 금속 상감, 즉 입사가 주는 아름다움이다. 입사의 시작은 말 그대로 그 파내고자 하는 그 문양 부분을 이렇게 그 금속을 떠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끼워지는 거죠. 끼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입사입니다. 말 그대로 실을 두들겨 박는다, 끼운다. 그런 것이 입사고, 상감은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도자기 같은 경우 우리가 보는 상감 청자, 입사 청자라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실이 아니고 그 문양이 완전 별다른 다른 흙을 채워놓고 위에다가 이제 유약을 바르기 때문에 상감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상감은 도자기, 금속, 여러 가지 기물에 또 나전에 사용되는 기법을 통칭해서 쓰는 말은 상감이 맞습니다. 한반도의 철기 문화는 중국에서 유입됐다. 그리고 철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3국 중 가장 빠른 발전을 거듭했다. 철문화는 고대 국가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 철문화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3세기 가야의 덩이쇠가 일본과 중국에 수출될 정도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은 중국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데, 당시 사용되었던 것이 덩이쇠, 일명 철정이었다. 일정한 무게와 형태로 하나씩 재련해서 만든 것으로 대량 생산됐다. 덩이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순도 높은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순수한 철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도구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재련 기술과 단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도구의 개발과 여러모로 발전된 재련 기술 등은 당연히 금속공예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제의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무령왕릉. 4,600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부장품들은 당시의 금속공예 기술이 뛰어났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곳에서 칼도 발견됐다. 둥근 손잡이 고리 안에 용이나 봉황 등을 조각하거나 고리에 문양을 입사한 고리 자루칼은 주인공의 높은 사회적 신분을 상징한다. 실제로 금속 상감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거나 특별한 도구를 만드는 데 이용됐다. 고대 상류층에서 쓰던 허리띠 고리. 그들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돋보이기 위해 밋밋하고 차가운 금속 공예품에 금이나 은을 입사해 자신의 특별함을 뽐낸 것이다. 고리 자루칼 역시 전투가 아닌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의전의 목적이 강했다. 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은 일단 병권을 상징하고 있고요. 군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병권을 동원할 수 있을 그런 정치적인 최고의 권위자가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을 하사한다는 것은 정치력과 함께 병권에 대한 정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임금이 장수에게 칼을 하사한다는 것은 그 밑에 데려가는 군대의 생사 여탈권을 다 이제 위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 당시 5세기, 4세기, 5세기 이 당시에 큰 칼에 결국은 그런 상감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기법이 심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3대 철 주요 생산지인 강원도 양양과 황해도 재령, 충청북도 충주,
각 시대의 철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 집단적인 형태의 철 생산이 이뤄졌다. 바위를 뚫지 않아도 철이 끝없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질의 철 공급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 철기 문화다. 한반도의 강력한 철은 이러한 지형적인 이점에서 시작됐다. 철광석을 가열해 철을 뽑아내는 재련을 위해 채광을 한 원광을 용광로에서 녹인다. 이때 높은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력이 높은 목탄이 사용되었다. 쇳물을 녹이기 위해서는 100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높은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용광로에 바람을 일으키는 송풍을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백제의 뛰어난 제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칠지도. 근초 고왕의 명령으로 한낮에 100번 이상 단련한 강철로 제작된 의장용 칼이다. 이것을 왕세자가 직접 일본으로 찾아가 외나라의 신공 여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록은 칠지도 몸체에 금으로 입사된 명문 형태로 남아 있다. 이렇듯 금속에 입사된 문양과 글은 당시의 시대상과 미의식 그리고 금과 은을 다루는 기술까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다양한 무늬들이 화려하게 상감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송상이 29호분에서 출토된 금상강 큰 칼편입니다. 이 큰 칼편을 한번 보시면 칼 몸체에 용무늬, 별무늬, 그리고 꽃과 풀무늬 등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상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금상감되어 있는 이 금실 부분은 순도가 97.2%나 되는 높은 순도의 금을 사용한 것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금속 상감. 뛰어난 손재주와 감각으로 차가운 철의 화려한 문양을 새겼던 입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려시대 금속 상감의 맥을 잇고 있는 김용훈 입사장. 스물네 살 때 화려한 문양의 금속 상감에 반해 40년 가까이 한 길을 걷고 있다. 아무래도 뭐 남성적인 금속이 남성적으로 본다면은 뭐 직물에다가 수 놓는 것만 마냥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단단한 금속에다가 수를 놓는 그런 매력이 또 있습니다. 완성됐을 때 그 또 작품이 완성될 때 희열은 또 있기 때문에 작품을 계속하는 거죠. 입사를 하려면 몸체가 되는 바탕 기물을 만들어야 한다. 문양을 넣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적지 않게 가해지기 때문에 바탕이 되는 기물이 튼튼해야 입사를 해도 무사히 완성할 수 있다. 쓰임에 맞는 형체도 갖춰야 하니 더디고 힘들더라도 어디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게 바로 입사다.
바탕이 될 기물이 완성되면 송진과 황토를 1:1 비율로 섞어 끓인 감탕을 붓는다. 감탕은 식으면서 굳어지는데 망치질이나 끌질로부터 기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상감하기 전에 기물 안에 송진하고 흙가루를 섞어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쪽에 채아 넣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기가 들어가고 기포가 들어가면은 냉조 상감할 때 기물이 이제 단단함이 약해지면은 상감할 때 불편하니까 공기가 안 들어도 천천히 잘 부어 넣어야죠. 칙칙했던 기물에 기품을 더해줄 문양은 화려하지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게 미덕이다. 입사 기법의 화려한 문양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통일신라 시대. 용, 당초문, 물고기, 봉황 등이 다채롭게 사용됐다. 그릇 위에 화려하게 수놓아진 문양들. 정으로 새긴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화롭고 아름답다. 신라 시대에는 사실 백제나 가야만큼 상감 유물이 많이 출토되진 않는데요. 좀 더 특징적인 상감 유물을 한번 보시면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말안장입니다. 말안장인데 보존 처리 과정에서 녹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하면서 X선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X선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상감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감이 금으로 이렇게 용무늬가 상감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용의 힘찬 모습이 이렇게 상감이 안장에 전륜 후륜 모두 상감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금속공예가 찬란한 꽃을 피웠던 시기다. 귀족 문화가 성행하면서 금과 은을 이용한 공예품과 세공품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귀족들의 사치스러움이 정도를 넘자 고려 명종은 금과 은을 이용해 만드는 공예품을 금지시켰다. 고려 사절료에 따르면 이때 명종이 금과 은의 장식을 금지하되 불상과 법보에 한해서 입사를 허용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불교의 의식구나 공양구는 당대 최고의 기술로 정성을 다해 바칩니다. 부처님 세계에 바치는 물건이니까는요. 그래서 불교 공예품이 당시 최고의 공예 표면 장식 기법인 입사 기법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심으로 완성된 나라 고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금속 상감 공예품인 정병은 부처님에게 깨끗한 물을 바치는 공양구였다. 향을 피우는 그릇인 향로도 불교 유입과 함께 들어왔는데 불단 앞에 놓이는 고배형 향환이 많이 만들어졌다. 향루의 표면에는 범자를 비롯해 보상당초, 연당초 등이 주로 입사됐다. 실제로 향화는 불교 의례는 물론 왕실에서 회의나 집무를 볼 때 꼭 향을 피웠을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일상생활용품이기도 했다. 고려시대는 입사공예가 모든 기물, 아까 그 불교 공예품을 떠나서 일반 생활용품 이런 그 세숫대와 같은 모든 공예품에 다 베풀어지면서 하여튼 고려시대는 두 가지 가장 두드러지는 금속 공예 기법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입사공예입니다. 두 번째가 타출이라 그래서 도드라지게 두들겨서 나오는 이 공예품이 우리나라 그 전 시대에서 가장 그 기량을 발휘하고 또 가장 훌륭한 예술품을 남겼던 시대가 바로 고려시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입사공예의 어떠한 그 기술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시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장인들이 불심을 새기듯 선 하나를 이어가는 모습이 신중하다.
한 번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입사. 정날을 어떤 각도로 잡고 홈을 파느냐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가 달라졌다.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망치질을 반복했던 그의 삶이 그릇에 오롯이 새겨진다. 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홈을 낸 부분에 은을 정확하게 넣고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은실은 단단히 판 구멍에 은을 통과시키는 인발법으로 만든다. 홈에 맞는 은실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십 번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고단한 과정이다. 선상감이라 해서 청동기나 철에서 일단 금속을 이제 홈을 파내고 거기 다른 금속을 끼워 넣는 방법인데 선을 넣는다 해야 선상감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만드는 방법이 위에서 정을 찢어가지고 찍어서 나타내가지고 홈을 파는 방법이 있고, 또 금속을 또랑 파듯이 파내서 금속을 드러내고 홈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데 기물에 따라서 이제 방법을 어떻게 택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은실을 넣고 이제 박아 들어가는 거를 이제 선상감이라고 하고. 1cm도 안 되는 얇은 홈에 은실을 일일이 박아 넣는다. 철과 은실을 붙이는 특별한 접착제 없이 오직 경험과 감각으로만 해야 한다. 정을 치는 각도와 완력의 조절이 문양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순간이다. 고려시대 상감은 아무래도 조금 선이 조금 굵습니다. 0.38mm, 0.42mm까지 나타나거든. 중국 유물들은 뭐 0.2mm 이하로 아주 얇게 팔고 아주 가는 실로 넣는 그런 기법으로 발달됐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고려시대 유물은 상당히 우아하고 또 선이 선명하기 때문에 더 멋있게 보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홈을 굵게 파내도 은실이 기문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것은 정을 다루는 기술에 있다. 정을 한 번에 치는 것이 아니라 둥글리듯 치는데, 단순히 V자 형태로 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한 번 더 쳐내기 위한 것이다. 이후 금실이나 은실을 끼워 넣을 때 빈 공간 없이 꽉 채우기 위해 세심하게 망치질을 해야 한다. 천년이 지나도 화려한 문양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과학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철에서 보이는 것처럼 역삼각형으로 골을 파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철과 달리 구리 계열은 바탕이 굉장히 무릅니다. 무르다 보니까 이게 잘 빠지죠. 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이 됐냐면 역삼각형의 가장자리 부분에 한 번씩 단면을 갖다 한 번씩 또 더 이렇게 경사면을 줘서 방사선 방향으로 한 번씩 더 쳐준 거죠. 다리가 달린, V자형의 다리가 달린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금을 이제 박아 넣게 되면 이게 잘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도록 보존하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스며 있습니다. 또한 바탕에 무늬를 새길 때 일직선과 곡선에 따라 정을 다루는 기법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직선의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거슬거슬하게 정을 쳐 홈을 만들지만, 곡선이 되는 부분은 입사된 것이 빠질 위험이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작업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현미경으로서 단면과 그 평면의 모습을 저희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직선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지만 곡선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정지를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입사 기법 또한 다양하게 발전했다. 선으로만 표현이 안 되는 장식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어떤 기법이 활용됐을까? 엑스레이를 이용해 유물의 상감된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 면상감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촘촘히 점 형태로 파여 있는 홈을 이용해 넓은 면을 채워 넣는 기법이다. 그 면상감 기법 관련해서는 백제 수장층 무덤 중에서도 굉장히 월등한 지위에 가지고 있는 무덤에서 보통 그 출토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상감 기법은 선상감하고 구분은 일단 선으로 된 점하고 면으로 된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상감 같은 경우에는 홈을 팔 때 선으로 파는 거고요. 그럼 면상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폭이 넓은 점을 이용해서 면으로 파서 그 상감 재료를 끼워 넣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적으로서는 공주 수촌리 출토품, 용원리 출토품, 그리고 그 백제의 영향을 받은 가야 합천에 있는 옥정고분군 출토품, 그리고 일본 열도에 또 그 백제의 면상감의 어떤 그런 기법들을 전해받은 그런 유물들이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에 비해 문양이 크고 화려할 뿐 아니라 입사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면상감은 아무나 향유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귀한 금과 은을 구할 수 있는 재력과 최고의 솜씨를 가진 장인을 부릴 수 있는 권력자만의 특권이 입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권력에 따라 상감에 사용된 재료에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일단은 그 상감 재료 관련해서는요, 보통 철에다가 금 또는 은을 상감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 은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 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용하더라도 순도에 따라 가지고 천안 용원리 출토품이라든지 공주 수촌리 출토품 같은 경우에 금 순도가 한 70% 정도가 됩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그 왕릉급 고분군인 공주 송산의 29분 출토품의 금상감 같은 경우에 금 순도가 97%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 왕의 가계에 속하는 혈족들은 굉장히 그 금 순도도 굉장히 높다는 걸 반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금 순도에 따른 그런 위계 차이가 확인이 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불교 억제 정책 및 사치 금지 등으로 고려에 비해 입사 기술은 쇠퇴했지만 금속 공예품은 좀 더 다양해진 시기다. 대중적인 생활용품에서 금속 공예품을 볼 수 있는데 화로와 촛대, 담배합 등의 철제에 은입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문양 또한 부귀와 장수, 복을 비는 십장생 등 기복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시대 왕실에서 관리했던 삼인검. 검신 한 면에는 당초문 입사와 함께 삼인검이라는 글자가 금으로 박혀 있다. 삼인검이나 사인검은 일반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아니고요. 왕실에서 화사품으로 주로 화사를 했던 것이고 사악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인검, 사인검은 양의 기운이 가장 셌던 그런 호랑이, 양의 기운이 센 그런 인이라는 그런 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인이 3개일 때 3인검, 그리고 인이 4개일 때 4인검. 그렇기 때문에 인의 해에, 인의 월에, 인의 일에, 인의 시에 그 칼을 만들게 되면 4인검이 되는 거고요. 인시가 빠지고 인의 날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을 3인검이라고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시에 만들어지는 사인검은 2시간 안에 칼 제작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숙련된 솜씨를 가진 많은 장인이 분업 형태로 제작해야 했다. 사인검 제작에 유독 집착했던 연산군은 위태로웠던 자신의 위치를 감지라도 하듯 사인검을 무려 200자루나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대량의 재료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 안에 마련한 대장간에서 연산군이 사인검 제작을 직접 관장했다. 단순히 철에 문양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우와 존중, 그리고 마음까지 담아냈던 입사. 금속 상감은 철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고대의 금속 상감은 어떻게 1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 통영의 전통공예 전수교육관. 금속 상감과 함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법이 전수되고 있는 나전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기물에 박아 넣은 자개가 빛을 만나 뿜어내는 색상이 지극히 섬세하고 화려하다. 이곳에서 나전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송방웅 나전장. 아버지 송주환 선생의 뒤를 이어 2대째 나전의 길을 걷고 있다. 손톱보다 작은 자개 조각을 기물 위에 배치하는 작업이 정교하다. 입사가 호물내 문양을 표현한다면 나전은 입사 대신 자개를 박아 붙여 그림을 그리듯 채워나간다. 나전이라는 자체도 일종의 그 어떻게 본다면 입사하고의 같은 기법에서 파생됐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문양을 나타내고자 그 부분을 파내고 거기다 두드려 박는 기법은 통일신라에는 어떻게 발전이 되면 평탈 기법이라는 기법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예를 들면 거울, 평탈 거울이라는 거울의 예를 들자면 그 문양 부분을 금판이나 음판을 붙이고 그 문양을 갖다 여러 가지 문양을 갖다 붙여서 거울에다가 표현한 다음에 그 전면에다가 이제 검은 오칠을 합니다. 오칠을 하고 그 문양 부분을 이렇게 벗겨내게 되면 그 문양 부분만 금과 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러한 기법이 결국 나중에 그것이 나전에 영향을 줘서 나전 칠기가 발생이 되고 고려시 나전 칠기가 이러한 영향 속에서 이제 더 꽃피우게 되는 것처럼 나전은 고려시대 국가 차원에서 그릇을 제조하던 전함조성 도감을 통해 관리 감독되는 기법이었다. 국가에서 재료 수급에서부터 제작 방법까지 관장을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체계적으로 길러질 수 있었다. 손끝으로 대물림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공예품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때 만들어진 나전 기술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나전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공예 중에 나전 공예는 민족 공예라고 말하고 싶어요. 민족 공예. 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니까. 언제부터? 고려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만 이 나전 공예를 했기 때문에 민족 공예다. 조선시대에도 관영 수공업 단지인 경공장과 외공장을 둬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했다. 중앙관청에 소속된 경공장과 지방에서 물품을 조달하던 외공장은
나라에서 관장하던 수공업 산업단지인 셈이다. 특히 경공장은 왕실과 양반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뛰어난 품질의 공예품을 제작했는데 무엇보다 숙련된 장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각 지역에 있는 장인들이 필요에 따라 동원됐고 수많은 제작 공정이 필요했던 만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경공장은 입사장과 나전장 등 129개 분야에 2,795명의 장인을 두고 분야에 따라 30개 관청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경공장에 소속된 금속장인들은 이제 거울을 만드는 경장, 도자장, 두석장, 사금장, 유장, 조각장, 침장, 수철장 등 18가지나 됩니다. 굉장히 금속의 일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때는 장인의 업무가 대단히 분업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관이 이처럼 전문화된 분업체계에 의해서 장인들을 관리하였던 것이 금속공예가 발전할 수 있었던, 입사장이 특히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입사와 나전같이 뛰어난 공예품들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관영 공방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지원 아래서 우리만의 공예 기법이 형성됐고 제작 기법이 지금까지 전승되면서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 입사와 나전이 공예품에 주로 활용됐다면 칠보는 각종 소품과 장신구에 애용돼 사랑받았다. 그 중에서도 단아한 한복고름에 매인 칠보 놀이개는 한복의 멋을 한층 더해줬다. 우리나라에서는 놀이개 등 여성들의 장신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여성들의 담담한 한복의 색깔에 이런 파란색의 장신구가 잘 어울려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미감에 맞았다는 그런 얘기죠. 다채로운 색상으로 물들여진 칠보 세공품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은에 올려진 칠보는 19세기 초반까지도 상류층에서만 쓸 수 있는 귀한 보물이었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꿈이었던 은칠보 비녀 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몸체인 비녀를 만들어야 한다. 은을 오래 가열하면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열을 다루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덩어리 형체로 굳어진 것을 망치로 두드려 강도를 높인다. 철을 만들 때처럼 담금과 매질이 반복된다. 비녀의 매끈하고 유려한 형체는 수십 번, 수백 번의 세심한 망치질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얇게 펴진 음판을 막대에 더 씌워 두드리는데 반복되는 과정들 속에서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 감당해내야 하는 시간들. 특별한 기구 없이 오랜 숙련에서 빚어진 경륜으로 온전한 비녀대를 완성한다. 열 처리를 안 하고 만약에 작업을 하면 이 안쪽이 좀 쭈그러들어요. 그 이쁘게 안 말리죠, 파이프가. 이렇게 대가 이쁘게 곡선이 돼야 되는데 이 곡선 만들 때 그 부분이 이제 잘해야 되죠, 지금. 그리고 힘을 주면은 찌그러지고 막 깨지고 이래요. 근데 힘을 안 주고 조금 말아 올려야지만이 이렇게 이쁘게 말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요 모양 요대로 지금. 비녀의 아름다움을 뽐내줄 머리 부분 역시 세심함과 정교함을 필요로 한다.
칠보가 올려질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온다.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비녀 끝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논이는 정원이 된다. 비녀의 형태가 완성되면 색을 입히는 칠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때 쓰는 재료는 규토와 장석을 녹여 만든 칠보 유약인데 파란이라고도 불렸다. 파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명청대 5개 이상의 유약이 사용됩니다. 결국 5번 구워내는 거예요. 처음 시기에는 여러 색깔별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까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파란색으로 한 번만 칠해서 구워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파란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서 파란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색감이 풍부해서 다른 공예품이나 세공품보다 독특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칠보. 검게 쪽진 머리에 아름다움을 더해줄 비녀는 한 폭의 도화지에 그려진 수채화처럼 화려하게 물들어간다. 색을 올리는 작업이 끝나면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의 화로에서 구워낸다. 칠보의 신비는 불을 다루는 기술에 있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 그 시간과 온도가 달라진다.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는 저 적색 계열, 빨간색 계열을 많이 쓸 때는 짧은 시간에 빨리 구워내야 돼요. 그리고 저 곤청색이라든가 검정색이라든가 하얀색, 흰색, 불투명을 쓸 때는 조금 오래 굽고. 가마에서 막 꺼낸 칠보는 붉게 달궈진 모습만으로는 어떤 색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열기가 다 빠져봐야 제 색깔이 어떤지 드러내는 것이 칠보다. 쇠에 색을 입혀 만드는 칠보는 보석 이상의 아름다움으로 완성된다. 맑고 투명한 색들이 반짝이는 칠보 세공품들. 유리질 성분의 유약 때문인지 건들면 깨질 것처럼 영롱한 색을 뿜어낸다. 입사와 나전이 바탕 기물에 남성적인 힘을 불어넣는 거라면 칠보는 여성적인 아름다움에 신비함을 더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칠보의 경우에는 바탕이 동이고 유약을 칠할 때 금속선을 넣고 그 안에 유약을 가두고 굽는 방법으로 문양에 심으면 됩니다. 굽고 나서 본다면은요, 문양선이 마치 입사된 것처럼 선이 보입니다. 당연히 칠보 기법과 입사 기법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금속 상감은 조화로운 빛을 이용하는 감성과 여러 가지 쇠를 합금하는 기술력, 그리고 손끝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장인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다. 후세에게도 이러한 문화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